(7월) 미실업률이 4.2%로 0.1% 올라갔으며 일자리 증가는 7만 3천 개에 그친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관세 수입으로 미국민 1인당 $1,000 안팎의 부양수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이 한국의 15%를 포함해 70개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율을 발표하고 8월 7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온두라스 등 3개국 출신 6만 명에 대한 TPS 임시 보호 신분을 종료시킨 것에 대해 연방법원이 일시 중지에 연기시켰습니다. 미 동부 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며 뉴욕 등 주요 도시들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증가가 7월에도 7만 3천 명에 그쳐 석 달 연속 급속 냉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이 석 달 전부터 고용시장이 급속 냉각된 것은 관세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 연방 공무원 해고 등의 여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꼽히는 고용시장에 적색 경고 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관세 여포와 이민 단속, 연방 해고라는 3연타의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인 듯 이미 석 달 연속 급속 냉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은 4.2%로 0.1포인트 올라갔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 일자리 증가는 7만 3천 개에 그친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더욱이 5월과 6월의 일자리 증가가 당초 발표보다 두 달 앞에 25만 8천 개나 줄어들어 급속 냉각이 이미 석 달 연속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는 5월 12만 5천 개로 발표됐으나 이번에 고작 1만 9천 개로 10만 개 이상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6월에는 당초 14만 7천 개로 발표됐지만 이번에 1만 4천 개로 역시 10만 개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꼽히는 고용시장의 일자리 증가는 이미 5월과 6월 2만 개 아래로 급락했다가 7월에도 10만 개 이하에 머무는 급속 냉각이 석 달 연속 전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한 달에 10만 개 아래로 일자리를 증가시키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일자리 불안이 심해져 미국민들이 돈을 쓸 수 없어 지갑을 닫게 되고 소비 지출이 7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경기로 추락하게 됩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석 달 전부터 급속 냉각된 것은 관세 여포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 연방공무원 해고 등 3연타에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7월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의 제조업종에서 11,000명이나 줄였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의 여파로 볼 수 있는 식품 제조에서 2,100명, 음료 생산에서 3,500명을 감원했습니다. 최근에 재개된 연방 공무원 해고로 7월에도 연방에서 12,000명을 줄였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건설 현장과 농장, 식품 가공 공장, 호텔 식당 등에서 아직 무더기 감원이 기록되지는 않고 있으나 대거 잠적하고 있기 때문인 듯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력 인구에서는 7월에도 8만 6천 명이나 급감해 노동 참여율이 62.2%로 2022년 11월 이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현재 이민구치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5만 6천 명에 달하고 추방 20만 명에다가 자진 출국 10만 명을 포함해 외국인 노동 인구가 트럼프 임기 첫 4개월 동안 100만 명 이상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관세 수입으로 미국민 1인당 $1,000 안팎의 부양수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말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이 $1,500억 달러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 중이라고 언급하고 공화당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이 법안으로 상정한 $600 부양수표를 제공할 수 있는 관세 수입이 이미 넘은 건데요.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부양수표를 제공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7월 말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이 $1,500억 달러를 넘어 미국민 1인당 $1,000 안팎의 부양수표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5%였던 관세를 6개월 만에 20% 가까이로 올려 관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7월 말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은 $1,5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전체 관세 수입 누계는 6월에 1,080억 달러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어서 7월에는 1,500억 달러도 넘어선 것입니다. 월별 관세 수입을 보면 5월에 266억 달러, 6월에 272억 달러, 7월에 280억 달러로 매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 중이라고 언급하고 공화당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이 법안까지 상정한 미국민 1인당 600달러의 부양수표를 제공할 수 있는 관세 수입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1기 임기 말 2차례 코비드 부양 체크를 미국민들에게 제공한 바 있는데 1차에선 성인 1,200달러, 자녀 500달러였고 2차에선 성인과 아동 구별 없이 600달러씩이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제공했던 600달러씩의 코비드 부양 수표에 들어간 예산이 1,415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7월 말까지의 관세 수입이 1,500억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미국민 1인당 600달러씩 제공할 충분한 관세 수입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0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코비드 부양 수표로 1인당 성인 1,200달러와 자녀 500달러씩 제공했을 때 들어간 총 예산은 2,714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올 한 해 관세 수입이 3천억 달러는 될 것으로 추산해놓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1,500억 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올 한 해 전체로는 3천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8월 7일부터 보편 관세 10%에서 한국을 포함하는 다수의 국가들의 관세가 최소 15%로 올라가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수입은 올 한 해 3천억 달러를 쉽게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관세 수입으로 부양 수표를 제공한다면 미국민 1인당 1,000달러 안팎도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한국의 15%를 포함해 70개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율을 발표하고 8월 7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을 타결한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은 발표대로 15%로 공표됐고 멕시코는 90일간 연장하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으며 캐나다는 35%로 올라가고 중국은 90일간 연장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설정했던 데드라인인 8월 1일이 지남에 따라 백악관은 70개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율을 공표하고 8월 7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이 공표한 새로운 관세율에 따르면 협상을 타결한 한국의 15% 관세는 그대로 고지됐습니다. 당초의 보편 관세 10%보다는 5포인트 올라가는 것이지만 자동차 25%는 10포인트 내려가는 겁니다. 한국에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도 자동차를 포함해 15%의 관세를 새로 부과받게 됩니다. 협상을 타결했으나 높은 관세를 적용받은 대로 베트남은 20%,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19%로 공표됐습니다. 미국의 최대 교육국가인 멕시코는 8월 1일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으나 90일간 연장하고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90일간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예고했던 30%로 오르지 않고 기존의 25%가 계속 부과됩니다. 반면에 캐나다에 대해서는 기존의 25% 관세를 35%로 올려 새로 부과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 정부가 펜타닐과 같은 마약의 밀반입이나 미립국 알선을 막는 데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최근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 대외 정책에 강한 반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일이 아닌 8월 12일 90일 휴전이 끝나는 중국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처럼 90일간 추가 연장하고 협상을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새 관세율 리스트에서는 막판까지 전직 대통령 문제를 지목해 50%의 관세를 위협했던 브라질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일단 그대로 유지시켰습니다. 이에 비해 돈독한 관계를 부각시켜온 인도에 대해서는 25%, 대만에 대해서는 20%의 새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스트에 오른 70개국들 가운데 시리아가 41% 관세로 가장 높고 라오스와 미얀마가 40%씩 부과받았습니다. 서방 국가들 중에서는 스위스가 31%에서 39%로 크게 관세율이 올랐습니다. 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국가들은 보편 관세 10%를 계속 부과한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네팔 등 3개국 출신들 6만여 명에 대한 TPS 임시보호 신분을 종료시켜 출국령을 내린 데 대해 연방법원이 일시 중지시켜 최소 11월까지 연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출신 이재민들은 당초 9월 초 출국을 11월 중순까지로 최소 2달간 늦출 수 있게 됐고, 네팔 출신 7천 명은 8월 초 만료해서 석 달이 지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연재해나 지진, 전쟁 등을 피해 미국에 왔던 패롤, 즉 일시 체류 허가와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모두 종료시키고 출국령을 내리고 있으나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종료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출국 시한을 다소 연기시켜주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트리나 톰슨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네팔 등 3개국 출신 6만 명에 대해 미국 거주를 허용해온 TPS 임시보호신분을 종료하려는 계획을 청문회가 열리는 11월 18일까지 시행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톰슨 판사는 일시 시행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그가 볼 때 크리스티노 국토안보부 장관의 성명과 언론 인터뷰 내용 속에는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적 음모론으로 차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11월 18일 청문회를 열어 본격 심리하기에 앞서 3개국에 대한 TPS 종료를 일시 중지시킨 것이어서 일단 두세 달 지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대지진을 피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해온 네팔 출신 이재민 7천 명에 대한 TPS는 8월 5일 종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일단 11월 18일까지 3개월여의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온두라스 출신 5만 1,000명과 니카라과 출신 3천 명은 초강력 허리케인 미치를 피해 25년 전인 1999년에 미국에 와서 거주해 왔는데 9월 8일 TPS가 종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두 달여 지연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시 체류 허가인 패럴과 임시보호신분인 TPS를 시작하거나 종료시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해야 일시 중지로 두세 달 지연시키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100만 명 이상에 대한 일시 체류 허가나 임시보호신분을 종료시키고 두 달 안에 미국을 떠나라는 출국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조치 종료로 출국령을 받고 있는 외국인들은 하이티 출신 50만 명, 베네수엘라 출신 35만 명, CHNV 즉 쿠바, 하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 52만 명을 포함해 1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절 CBP1 앱으로 미국에 들어와 피난민 신청 수속을 밟고 있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날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져 자진 출국을 권고받고 있는 외국인 98만 명을 포함하면 207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동부 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며 뉴욕과 필라델피아, 메릴랜드 등 주요 도시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하철역이 물에 잠기고 차량이 도로 위에 고립되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도 일부 지역에 추가 강우가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침수 지역으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7월 30일 동부 지역에 또다시 쏟아진 폭우는 주요 도시 일상에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AP통신은 뉴욕시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도로와 지하철역이 침수되며 대중교통과 도로망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홍수로 인해 주요 도로 일부가 전면 폐쇄됐고 도심 기차역 곳곳이 물에 잠겨 롱아일랜드 및 뉴저지로 향하는 통근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대폭 지연됐습니다. 일부 승객은 역사 내에서 대피하는 상황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SNS 등지에는 맨해튼의 대표적 교통허브인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빗물이 천장을 뚫고 플랫폼과 열차 위로 쏟아져 내리는 영상이 다수 공유되며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퀸즈 지역에선 도로 위가 급격히 침수되며 물에 잠긴 차량 위로 운전자가 대피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펜실베니아 레딩 지역에서는 시간당 76mm의 강한 비가 예보되며 주차장과 주택가, 도로가 모두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급류처럼 쏟아지는 빗물에 차량이 휩쓸리는 장면도 잇따라 목격됐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도 구조대가 침수 차량에 갇힌 시민들을 구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4일에도 유사한 폭우로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등지에서 지하철역과 도로 침수, 차량 고립 사고가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동부 도시권의 홍수 취약성이 또다시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에도 일부 도시권에 소나기와 천둥 가능성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인 2에서 3일에는 날씨가 다소 회복되며 대체로 맑고 습도가 낮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지역은 여전히 이동과 접근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뉴욕을 비롯한 I-95와 대도시 벨트에서는 항공편 지연이 다수 발생했고 필라델피아와 뉴욕 구간 고속도로 역시 일시 폐쇄되며 차량 고립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연이은 침수와 교통마비 상황으로 인해 이번 주말 동안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을 통과하거나 방문해야 할 경우 현지 기상 및 교통 상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가능한 한 대중교통 대신 자차를 이용하고 차량 이용 시 우회로를 확보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가운데 도시 기반 시설의 대비책 마련 역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